고등학교도 안 나온 네가 뭘 안다고 나서? 넌 가서 차나 가져와. 수백 명의 귀빈과 기자가 지켜보는 대회의실. 1조 원짜리 계약이 무산되기 직전 남편이 유정에게 손가락질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라도 읽을 줄은 알아?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조차 모르는 주제에. 시어머니까지 영어로 말하며 유정을 무시했습니다. 6년 동안 꿈을 접고 새벽 5시부터 국을 끓이며 남편을 뒷바라지한 세월.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 앞에서 대놓고 영어로 비웃으며 못 알아듣는 벽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묵묵히 차를 따르던 이 여성의 귀에는 남편의 틀린 영어 문법이 전부 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미국 바이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그때 며느리가 협상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분 뒤 회의실의 서열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새벽 5시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유정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커다란 재벌가 저택의 주방은 차가운 정막만이 흐르고 있어요. 유정은 멸치 육수를 우려내며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사실 유정은 과거에 촉망받던 연예계의 유망주였습니다. 외국인 학교를 다니며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던 똑똑한 소녀였지요. 하지만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 부도는 유정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를 대신해 유정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선택한 길은 화려해 보이는 연예계였습니다. 대형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발탁되어 밤낮 없이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기획사에서는 유정의 잠재력을 보고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팀을 꾸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무대 위에서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재벌 2세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며 유정은 모든 꿈을 접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딴따라 며느리는 절대 드릴 수 없다. 시댁의 극심한 반대에 유정은 사랑을 선택하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렇게 6년 유정은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집안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시부모님과 남편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유정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올립니다. 하지만 식탁 분위기는 유정에게 시베리아 벌판보다 차갑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놓은 수저를 보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예, 내가 어제 말한 식단은 이게 아니잖니? 정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잊어버리는구나. 유정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소화에 좋으실 것 같아서 바꾸어 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탁 놓으며 혀를 차기 시작합니다. 너는 그게 문제야. 배운 게 없으니 자기 생각만 앞세우는 거지. 우리 집안 식구들은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명문대 출신이야. 그런데 며느리가 고등학교도 안 나온 중졸이라니 정말 기가 막힌다. 내 친구들이 며느리 대학 어디 나왔냐고 물을 때마다 내가 쥐구멍을 찾아요. 시어머니의 독설은 송곳처럼 유정의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옆에 앉은 시아버지는 무표정하게 신문을 넘길 뿐입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조차 유정의 상처받은 얼굴을 외면합니다. 오히려 시댁 식구들은 유정을 대놓고 따돌리기 위해 영어를 섞어 쓰기 시작해요. 뉴욕 출장은 꽤 성공적이었지. 그렇지?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영어로 질문을 던집니다. 남편 역시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답을 이어가며 대화를 나눕니다. 네, 아버지. 리치먼드 그룹이 우리에게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 대화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고는 영어 한마디 못 알아들을 것이라 확신하는 유정을 비웃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준 높은 대화를 하는데 너는 벽 보고 서 있는 기분이겠구나. 그러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지. 딴 따라 지시나 하니까 이 모양이지. 식탁에서 오가는 세련된 영어와 비열한 웃음소리. 유정은 못 알아듣는 척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차를 따릅니다. 하지만 유정의 귀에는 그들의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박힙니다. 오히려 남편이 틀리게 사용하는 문법까지 유정의 귀에는 다 들리고 있어요. 굴욕감이 밀려오지만 유정은 이를 악물고 참아냅니다. 모두가 출근하고 집안이 비워지면 유정은 다시 혼자가 됩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급니다. 유정은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가죽 표지의 낡은 노트를 꺼냅니다. 그곳에는 최신 비즈니스 영어와 부동산 전문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유정은 시어머니가 버린 영자 신문을 가져와 한 줄씩 소리 내어 읽습니다. 머지않아 내 가치를 증명할 거예요. 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유정의 눈빛이 아침에 비굴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날카롭게 변합니다. 밤마다 불을 끄고 스탠드 하나의 의지에 원서를 탐독하는 시간. 그것은 유정이 이 저택에서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영어로 자신을 비웃을 때 유정은 그들의 무지를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칼을 갈고 있는 유정의 등 뒤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통쾌한 반격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시댁 식구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대한건설 거실은 아침부터 폭풍 전야처럼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 리치먼드 그룹과의 1조 원대 합작 계약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거실 탁자 위에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영문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연신 담배를 태우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서류를 뒤적입니다. 유정은 그런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차쟁반을 들고 다가갑니다. 어머니, 긴장들 하신 것 같아서 따뜻한 허브차 좀 가져왔어요. 유정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던 눈길을 돌려 차갑게 쏘아봅니다. 시어머니는 유정이 가져온 찻잔을 밀어내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지금 이 판국에 차가 입으로 들어가겠니? 넌 집안 돌아가는 꼴이 안 보여? 명색이 이 집안 며느리라는 애가 남편이랑 아버님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참속도 좋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정의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옆에 있던 남편을 쳐다봅니다. 남편 역시 유정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싸늘한 말투로 거듭니다. 당신이 뭘 도와? 당신 영어 서류 한 줄이라도 읽을 줄 알아? 이건 중학교 수준 영어로 되는 일이 아니야. 전문 용어가 쏟아지는 비즈니스라고. 제발 부탁인데 내일 행사장에서 나서지 말고 그냥 구석에 가만히 있어줘. 남편의 무시 섞인 발언에 시어머니는 신이 난 듯 말을 보탭니다. 그래, 얘야. 내 남편 말이 맞다.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들 명문대 나와서 이 정도는 기본이야. 그런데 너는 고등학교도 안 나온 중졸이잖니. 손님들 앞에서 입이라도 떼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 가서 설거지나 깨끗이 해놔. 넌 그게 이 집안 돕는 거야. 알겠니? 유정은 가슴이 저릿해오는 것을 느낍니다. 6년을 헌신했지만 이들에게 유정은 그저 무식한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유정은 그 와중에도 남편이 들고 있는 서류 속의 문장을 읽어냈습니다. 부지보상 관련 조항에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 조항이 유정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영어를 완벽히 이해하는 유정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여보. 그 15페이지 세 번째 단락 말이에요. 문장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유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서류를 탁자에 내던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한유정, 당신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당신 영어 할 줄 알아? 단어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 이건 미국 본토 애들도 어려워하는 법률 용어야. 당신이 뭘 안다고 아는 척이야? 시어머니도 기가 찬다는 듯 유정을 아래 위로 훑어봅니다. 어머, 얘 좀 봐.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너 지금 내 남편 가르치려 드는 거니? 명문대 나온 사람들도 쩔쩔매는 서류를 중졸인 내가 본다고? 웃음밖에 안 나온다, 정말. 시아버지는 혀를 차며 영어로 가족들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관둬라. 쟤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른다. 남편도 영어로 맞장구를 치며 유정을 철저히 소외시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저 사람은 방해만 돼요. 계약서에나 집중하죠. 가족들이 자신을 앞에 두고 영어로 비하하는 상황. 유정은 못 알아듣는 척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주방으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유정의 귀에는 그들의 모든 대화가 비수처럼 박히고 있었어요. 주방 구석에 선 유정은 마른 세수를 하며 떨리는 숨을 내뱉습니다. 저 조항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크게 손해볼 텐데. 남편은 왜 저걸 모를까? 유정은 걱정이 앞섭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시댁이지만 그래도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원치 않았으니까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유정은 거실에 홀로 남겨진 서류 복사본을 챙겨 방으로 들어옵니다. 유정은 책상 앞에 앉아 혹시라도 내일 있을 큰 행사에서 남편이 곤란에 처할까봐 자신이 몰래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찾는 마음이었지요. 유정은 형광펜으로 핵심 문구들을 칠하며 메모를 이어갑니다. 연습생 시절 글로벌 스타를 꿈꾸며 코피를 쏟아가며 외웠던 그 지독한 공부 습관이 되살아납니다. 유정은 밤새도록 예상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영어로 정리해 봅니다. 입술로는 완벽한 발음의 문장들을 중얼거리며 문제가 될 법한 대목들을 체크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유정의 눈은 피곤함 속에서도 영민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유정은 창밖의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6년의 서름과 함께 단단하게 다져진 실력의 무게가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모두가 유정을 비웃을 준비를 마친 그날 아침이 드디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한건설의 명운이 걸린 리치먼드 그룹과의 합자 계약 날이 밝았습니다. 본사 대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각종 언론사 기자들과 경제계 인사들이 모여 이번 1조 원대 계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상석에 앉았습니다. 남편 역시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류를 연신 뒤적이며 바이어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유정은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회의실 뒤편에서 차를 준비하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주인공들 뒤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유정의 눈은 누구보다 예리하게 주변을 살핍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30분을 앞두고 전략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기로 했던 전문 통역사가 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시아버지가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대안은 없어? 급하게 수소문 중입니다만 오늘 같은 대형 계약을 담당할 베테랑을 당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유정을 째려보며 화풀이를 시작합니다. 것 봐라. 내가 오늘 아침부터 예감이 안 좋더니 너 아침에 미역국 끓인 거 아니니? 어머니, 오늘 아침은 맑은 국이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통역사를 알아볼까요? 내가 알아봐서 뭐하게? 중학교도 겨우 나온 내가 통역계 인맥이라도 있니? 가만히 서서 차나 타. 입방정 떨어서 일 망치지 말고. 시어머니의 독설에 유정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시아버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영어로 의사소통은 다 했잖아요. 내가 비즈니스 법률 용어까지 다 통역할 수 있겠냐? 이번 거는 단어 하나에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해.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실무자들과 협력해서 어떻게든 버텨보겠습니다. 드디어 리치먼드 그룹의 대표단이 회의실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푸른 눈의 바이어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땀을 닦으며 어색한 미소와 함께 서툰 영어로 입을 뗐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번 계약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 측 대표인 스미스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는 아주 빠르고 단호한 영어로 핵심을 찔러왔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저희는 책임 조항과 환경 영향 보상에 관해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임과 환경 영향이라는 단어는 알아들었지만 그 뒤에 붙는 복잡한 법률 관계를 우리말로 옮기려니 머릿속이 하얘진 것이죠. 남편은 옆에 있는 실무자에게 다급하게 귓속말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지금 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묻겠다는 거야? 빨리 해석해봐. 실무자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환경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리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스미스 씨의 미간이 급격히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언성을 높여 영어로 쏘아붙였습니다. 동의한다고요? 지금 당신네가 모든 잠재적 소송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입니까? 이건 사전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남편은 상대가 왜 화를 내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정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지금 회사의 존폐가 달린 독소 조항에 무조건 동의하겠다는 황당한 대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대로 계약이 진행된다면 대한건설은 막대한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남편을 다그칩니다. 야, 스미스 씨가 왜 저렇게 인상을 써? 너 뭐라고 대답한 거야?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율은 무슨? 얼굴은 벌개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시어머니는 불안한지 옆에 서 있는 유정의 팔을 꽉 움켜쥐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예, 너는 눈치도 없니? 손님들 표정 안 좋아 보이는데 차라도 새로 한 잔 더 내와. 너처럼 무식한 애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 뭔지 감도 안 오지? 속 편해서 좋겠다, 정말. 유정은 시어머니의 손길을 묵묵히 견디며 회의 테이블 위에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예 말을 멈추고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바이어들은 자기들끼리 냉소적인 영어로 귓속말을 나누며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군요.
저들은 계약서의 기본적인 조건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유정의 귀에는 바이어들의 실망 섞인 목소리가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기본적인 조건도 이해 못하는 무식한 파트너와는 일하지 않겠다는 통보나 다름없었죠. 유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자리를 뜨면 대한건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며느리였지만 이 집안의 몰락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유정은 차 쟁반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든 남편이 어떤 한심한 눈초리를 보내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거대한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유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바이어들이 일어나기 직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밤새도록 정리했던 완벽한 비즈니스 문장들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어딜 가? 지금 정신 나갔니? 차나 더 타오라니까. 유정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단호한 발걸음으로 협상 테이블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하려던 그 찰나 중졸 며느리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과 실무자들의 얼굴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어 번들거리고 있어요. 리치먼드 그룹의 스미스 씨는 서류 뭉치를 신경질적으로 넘기며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응시합니다. 유정은 회의실 구석에서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서툰 영어 한마디가 불러올 파장이 얼마나 클지 유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스미스 씨가 탁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지 보상 문제에 있어 현지 주민들과의 분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대한건설이 이 모든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확답이 필요해요. 남편은 리스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옆에 있는 전략팀장에게 다급하게 눈짓을 보냅니다. 야, 저쪽에서 지금 책임지라는 거지? 우리가 다 맡겠다고 해. 그래야 계약서 도장 찍을 거 아냐. 전략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상사의 명령에 등 떠밀리듯 엉터리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대한건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소송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 대답이 통역되자마자 회의실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변했습니다. 스미스 씨는 의자를 뒤로 세게 밀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영어로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소송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고요? 지금 우리를 바보로 아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사기 계약입니다. 아니, 스미스 씨, 왜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는데. 남편이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지만 스미스 씨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사전 협상에서 말했던 예산 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이건 계약 파기 사유입니다. 우리는 당신네 회사와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군요. 시아버지는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남편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아, 이 멍청한 놈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날뛰는 거야? 너 도대체 뭐라고 한 거야? 아버님, 그게 제가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좋게 말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유정의 팔을 꼬집으며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예, 너는 저 사람들 화도 못 시키고 뭐하고 서 있어? 빨리 차라도 다시 타오란 말이야. 어휴, 저 무식한 며느리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너 같은 애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재수가 없는 거야. 유정은 팔의 통증보다 가슴의 답답함이 더 컸습니다. 남편과 실무자는 지금 한도 없는 보상이라는 최악의 악수를 둔 것이었습니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는 대한건설이 사기꾼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리치먼드 측 부대표가 가방을 챙기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30분 뒤에 공식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철수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우리 로펌을 통해 이야기하시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고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천장만 바라봅니다. 결국 양측은 냉각기를 갖기 위해 3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미국 실무자들은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은 채 휴게실로 이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정의 등을 세게 밀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뭐하고 있어? 가서 저 사람들 기분이라도 좀 풀어드려. 최고급 차라도 접대하란 말이야. 중졸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잖아. 얼굴 마담이라도 제대로 해. 유정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유정은 차분하게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오갔던 대화들이 영화 필름처럼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말은 독이야. 리스크 분담 비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어야 해. 유정은 쟁반에 향긋한 커피를 담아 미국 실무자들이 있는 휴게실로 걸어갔습니다. 휴게실 안에서는 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거친 영어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파트너예요. 기본적인 비즈니스 에티켓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요. 내 말이요. 그 멍청한 전략팀 전무도 영어를 한마디도 제대로 못 알아듣더군요. 사기꾼이거나 바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유정은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바보 소리를 듣는 것이 자존심 상했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기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정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휴게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정한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커피를 권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집안에서 구박받던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기다리던 연습생 시절의 그 당당함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무식하다고 낙인 찍은 그 며느리가 이제 벼랑 끝에 선 회사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이지요. 유정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미국 실무자 중 한 명과 눈을 맞췄습니다. 상대방은 유정을 그저 흔한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유정은 그 찰나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30분의 휴식 시간. 이 짧은 시간이 대한건설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유정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단아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잠시 열기를 식히는데 이 커피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유정의 입에서 흘러나온 문장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고 우아했습니다. 단순한 영어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품격과 교양 있는 억양으로 세련된 표현이었죠. 휴게실 안의 실무자들이 동시에 동작을 멈추고 유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뗀 것은 리치먼드 그룹의 실무팀장이었습니다. 오, 영어를 하실 줄 아는군요.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요. 유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아까 회의실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희 측 통역 전달 과정에서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장님과 상무님은 결코 무례를 범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팀장이 흥미롭다는 듯 유정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수라고요? 그쪽 전략팀장은 분명히 모든 소송 비용을 무조건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은 사기나 다름없어요. 유정은 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건 단어 선택의 명백한 오류였습니다. 저희의 본래 뜻은 리스크 분담에 있어 상호 합의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것이었죠. 법률적 한도를 벗어난 무조건적인 보상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15조 사망의 포괄적 책임 범위를 다시 한번 짚어봐도 될까요? 유정의 입에서 전문 용어가 정확하게 튀어나오자 팀장은 물론 뒤에 서 있던 다른 실무자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며 유정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놀랍군요. 당신은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공식적인 직함은 없지만 오늘 이 계약이 저희 가족과 회사에 얼마나 소중한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실무진 여러분께 직접 다가온 것입니다. 유정은 짧은 담소 속에서 긴장을 풀어주는 위트 있는 농담까지 섞어가며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미국인들의 표정은 5분 만에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지독한 냉소가 사라진 자리에 호기심과 존중이 피어올랐죠. 유정은 단순히 언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나니 대한건설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회복되는 기분입니다. 적어도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이 집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팀장은 감탄 섞인 표정으로 유정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너 거기서 뭐하고 자빠졌니? 커피만 주고 빨리 나오라니까. 시어머니가 휴게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유정이 외국인들과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모습에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유정이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몸짓 발짓으로 아부를 떨고 있다고 생각했죠. 어머, 실례했습니다. 얘가 눈치가 없어서 오래 붙어 있었네요. 얼른 나가자. 이 무식한 게 어딜 감히. 시어머니는 유정의 팔을 잡아 끌며 밖으로 밀쳐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팀장이 단호하게 시어머니의 손을 제지하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지금 이분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팀장이 화를 내는 줄 알고 유정을 다그칩니다. 꺼봐.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저 사람이 또 인상을 써. 어휴, 내 팔자야. 정말 너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유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팀장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손님들을 너무 번거롭게 해드린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겁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유정이 밖으로 나가자 팀장은 동료들에게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분이 이 계약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겠어. 아까 그 한심한 남자들보다 100배는 낫군. 시어머니는 유정의 등짝을 때리며 주방으로 몰아넣었지만 유정의 가슴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유정은 주방 구석에서 조용히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여전히 무거운 정막이 흐르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창백해진 안색으로 자리에 앉아 연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차마 미국 바이어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어요. 이미 계약은 물 건너갔다는 절망감이
대한건설 실무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치먼드 그룹의 스미스 씨와 실무팀장이 위풍당당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자, 30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스미스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은 몸을 움츠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미스 씨. 저희가 아까는 소통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스미스 씨는 남편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습니다. 아니요, 당신과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파트너는 신뢰할 수 없으니까요. 시아버지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유정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아까 그 사람들한테 커피 주면서 무슨 실수를 했길래 저렇게 화가 났어. 중졸 주제에 나서지 말고 가만히나 있으라니까.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 그 순간 미국 측 실무팀장이 손을 들어 유정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계약을 이어갈 의사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며 물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기 서 있는 여성분을 통역사로 추천합니다. 아까 휴게실에서 저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그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더군요. 저분을 협상 테이블 중앙에 앉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바로 일어날 것입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유정과 팀장을 번갈아 보았고 남편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팀장님,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제 아내는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 그저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에요. 전문적인 비즈니스 대화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팀장은 남편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영어로 쏘아붙였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훌륭한 영어를 구사하던데요. 우리는 저분의 소통 능력을 믿습니다. 시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유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정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정말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거냐? 유정은 떨리는 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족과 회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웃기지 마. 너 미쳤니? 중졸 주제에 어딜 감히 회장님 앞에서 거짓말이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유정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스미스 씨가 탁자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는 저 여성이 아니면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분은 완벽한 비즈니스 매너와 언어 구사력을 갖췄어요. 대한건설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를 왜 구석에 세워두는 겁니까?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결단이 선 듯 낮은 목소리로 유정에게 말했습니다. 유정아, 내가 정말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우리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네, 아버님. 밤새도록 이 계약서를 분석하고 공부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유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유정은 뚜벅뚜벅 걸어가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 협상 테이블의 가장 중앙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황해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남편을 향해 유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정말 내가 알던 유정이가 맞아?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유정은 테이블 위에 놓인 영문 계약서를 단숨에 훑어내렸습니다. 그녀가 입을 떼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유정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단순한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허점을 찌르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완벽한 통역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스미스 씨, 아까 논의하던 15조 사망의 리스크 분담 비율에 대해 다시 논의하죠. 저희는 7대3의 고정 비율이 아닌 수익 발생 시점에 따른 가변적 배분 방식을 제안합니다. 유정의 유창한 발음과 날카로운 논리에 스미스 씨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소통을 원했던 겁니다. 이제야 대화가 통하는군요.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자신의 아내를 낯설게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이 6년 동안 무식하다고 구박했던 여자가 지금 전 세계적인 기업의 대표를 쥐락펴락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중졸이라며,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다며, 저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유정은 시어머니의 당혹스러운 시선을 고스란히 느끼면서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바이어들의 질문을 하나하나 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 시절보다 지금 이 순간 유정은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던 이들의 운명을 손에 쥔 가장 강력한 협상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자,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측 요구 조건을 말씀드리죠. 유정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꽉 채웠습니다. 반전의 서막이 오르고 시댁 식구들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유정은 이제 자신이 갈아온 칼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비웃던 중졸 며느리의 위대한 반격이 이제 막 정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유정의 존재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석에서 차나 나르던 며느리가 협상 테이블의 주인공이 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시댁 식구들은 영혼이 나간 표정들입니다. 하지만 유정은 그들의 시선을 느낄 여유조차 없다는 듯 오로지 눈앞의 영문 계약서와 스미스 씨의 눈빛에만 집중했습니다. 유정의 입술이 열리자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롭고 명확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스미스 씨, 방금 말씀하신 15조 사망에 대해 제가 대한건설의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표면적으로는 리스크 분담을 말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대한건설이 모든 간접 손해까지 무한 책임을 지도록 설계되어 있군요. 스미스 씨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그는 유정의 예리함에 놀란 듯 짐짓 여유로운 척 대답했습니다. 허허, 그것은 합자 투자의 일반적인 원칙 아닙니까? 파트너라면 그 정도 책임은 감수해야죠. 유정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문구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아니요. 일반적인 원칙은 직접 손해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여기 적힌 결과적 손해라는 단어는 불합리한 조항입니다. 이대로라면 미국 내 부지 개발 중 발생하는 사소한 민원조차 저희가 전부 배상해야 해요. 이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계약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결과적 손해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 멍하니 유정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유정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전문적인 논리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시어머니는 아예 소파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저게 정말 우리 며느리 목소리 맞아요?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거야? 남편이 당황해서 유정의 소매를 붙잡으며 귓속말을 합니다. 유정아, 너 지금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 저 사람들이 화내고 나가면 어쩌려고. 유정은 남편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비즈니스는 구걸이 아니라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니까요. 유정은 다시 영어로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품격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스미스 씨, 저희는 이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상호 면책 조항을 넣을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희도 이 계약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건설은 합리적인 파트너를 원하지 상호 간의 희생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리치먼드 측 실무자들은 자기들끼리 다급하게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스미스 씨는 한참 동안 유정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마침내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정말 놀랍군요. 대한건설에 이런 보물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좋습니다. 당신의 지적이 100번 옳아요. 사실 이건 저희 법무팀이 유리하게 끼워 넣은 조항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실력자가 있는 회사라면 저희도 기꺼이 양보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수정안을 수용하죠. 스미스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정은 당당하게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1조 원 규모의 합자 투자 계약이 버림받던 며느리의 입술 끝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유정을 바라봤습니다. 유정아, 내가 우리 회사를 살렸구나. 내 아들놈도 못한 일을 내가 해냈어. 남편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중졸이라며 무시하고 딴따라라며 비웃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어 학원 한 번 안 보냈는데 유학도 안 다녀온 애가 어떻게 저런 말을. 유정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비굴하게 웃거나 사과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밤마다 잠 안 자고 공부했다고요. 배운 게 없어서 차나 타라는 말씀, 덕분에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만 붉혔습니다. 유정은 이제 계약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유정의 일거수일투족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뒤늦게 유정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정아, 정말 고맙다. 내가 널 너무 몰라봤어. 오늘 저녁에 큰 잔치라도 열자꾸나. 하지만 유정은 시아버지의 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잔치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유정의 말에 남편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니? 당신 이제 우리 회사 통역팀장이라도 맡아야지. 내가 다 자리 만들어줄게. 유정은 남편을 보며 나직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차갑고도 쓸쓸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끝까지 저를 이용할 생각뿐이군요. 이제야 쓸모가 있어 보여요? 제 가치는 제가 정합니다. 당신들이 만들어준 자리는 필요 없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실무자와 관계자들이 유정의 당당한 선언에 숨을 죽였습니다. 1조 원 계약을 성사시킨 영웅의 모습 뒤로 6년 동안 갇혀있던 한 여성의 독립선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이제 더 이상 시댁의 눈치를 보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오만과 편견이 산산조각 난 자리에는 오직 유정이 남긴 압도적인 실력의 잔상만이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정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나의 인생이.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이 끝나고 회의실 안에는 안도감 섞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치먼드 그룹의 스미스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정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한건설의 수뇌부들은 믿기지 않는 기적을 목격한 듯 멍하니 서 있었고 시아버지는 얼굴 가득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정은 차분하게 짐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고 눈빛은 이미 저택 너머의 세상을 향하고 있었지요. 바이어들이 떠나고 회의실에 가족들만 남게 되자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정의 손을 덥석 잡으며 평소와는 180도 다른 간드러진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유정아. 세상에, 내가 언제 영어를 그렇게 배운 거니? 정말 장하다. 내가 아까는 긴장해서 말이 좀 험했지? 너도 내 마음 다 알지?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시아버지도 옆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유정아, 오늘 정말 큰일했다.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했어. 당장 내일부터 회사에 정식으로 출근하거라. 내 실력을 보니까 집에서 썩히기엔 너무 아까워. 남편 역시 머뭇거리며 다가와 유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유정아, 정말 대단했어. 내가 아까 당신 영어를 못 알아듣고 무시한 거 미안해. 이제 집안일은 도우미한테 다 맡기고 나랑 같이 회사에서 멋지게 일해보자. 응? 유정은 남편의 손이 닿기 직전 몸을 살짝 비켜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회의실에는 순식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정은 6년 동안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라니요, 어머니. 그동안 저를 중졸이라며 무시하고 딴따라라고 비웃으시던 분들이 갑자기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눈동자를 굴리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다 잘 되라고 한 소리지. 내가 이렇게 똑똑한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니? 아니요, 어머니. 당신들은 제가 똑똑한지 아닌지가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학벌과 배경이 필요했던 거죠.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중졸 며느리가 오늘 회사를 살렸네요. 1조 원이나 되는 계약을요. 유정의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유정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도 그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옆에서 조용히 웃어줄 인형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이제야 파트너로 보여요? 내 능력이 당신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요? 유정아,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 가족이요? 저를 영어 한마디 못 알아듣는 바보 취급하며 제 앞에서 영어로 험담하던 게 누구였죠? 저는 오늘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저택의 주방이 아니라는 걸요. 유정은 단호하게 뒤를 돌아 회의실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택의 현관에는 그녀가 미리 챙겨둔 작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쫓아 나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니? 앞치마 벗어 던지고 이 집을 나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유정은 현관 앞에서 멈춰서서 허리에 메고 있던 앞치마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낡은 앞치마를 현관 손잡이에 걸어두며 유정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어머니. 이 앞치마 이제 저한테는 안 어울리네요. 6년 동안 잘 썼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집안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그만두겠습니다. 뭐? 이 미친년이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중졸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본성이 다시 튀어나왔지만 유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유정은 가방을 집어들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졸 며느리는 못해도 1조 원 계약을 성사시킨 통역사 한유정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거든요. 아까 스미스 씨가 저에게 리치먼드 그룹 글로벌 홍보팀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연봉은 상상도 못하실 만큼 높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유정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저택의 커다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유정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갇혀있던 새가 드디어 창살을 뚫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분입니다. 누구는 늦었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유정에게는 지금이 가장 완벽한 때였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던 이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해주고 가장 화려한 순간에 이별을 고하는 것. 그것이 유정이 선택한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정은 차에 올라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 밑의 그늘은 사라지고 열정으로 빛나는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직 한유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그녀의 재능을 기다리는 곳은 아주 많았습니다. 수고했어, 유정아. 이제 내 마음껏 날아봐. 유정은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네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저 멀리 멀어지는 시댁의 저택은 이제 한 조각의 낡은 기억으로 남겨졌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던진 그녀의 앞날에 이제는 눈부신 영광과 자유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중졸 며느리의 반란은 그렇게 찬란한 홀로서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3대 독자 집안에 시집 왔으면 아들을 임신해야지. 배를 끊을 작정이야.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집어들더니 만삭인 며느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기는 살려주세요. 며느리가 바닥을 기며 애원했지만 남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한밤중에 맨발로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만삭의 배를 감싼 채 친정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딸의 피를 닦아주던 친정엄마가 사실 시댁이 올려다볼 수 없는 거대 재벌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딸의 상처를 본 그날 밤 그녀를 짓밟던 그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깊은 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낡은 기와집.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어요. 풀벌레 소리만 고요를 깨트리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 안에서 약초를 정리하던 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 미숙도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이 밤중에 대체 누구세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연희가 서 있었어요. 연희는 만삭의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아빠, 살려줘요. 연희의 목소리는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맺혔고 눈가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움큼이나 빠져 듬성듬성 비어 있었어요. 연희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상철이 달려나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연희의 얇은 원피스 위로
선명한 피멍 자국이 보였어요. 온몸이 매질을 당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어머니 춘희는 며느리의 방을 몰래 뒤졌어요. 그러다 장롱 깊숙이 숨겨진 분홍색 아기 옷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분홍색? 설마 딸을 가진 거야? 시어머니는 곧장 단골 무속인을 찾아가 복채를 내밀었어요. 무속인은 방울을 흔들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계집이야. 아주 지독한 년이지. 뭐라고요? 우리 집안 3대 독자 아들이 아니고요? 이 년은 제 어미랑 똑같이 사람 잡아먹을 팔자야. 남편 앞길 다 막고 집안 망하게 할 사주라고. 춘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연희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이 재수없는 년아.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연희의 머리채를 잡아챘어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연희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감히 우리 집대를 끊을 셈이야? 내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며. 우리 집은 딸 따위 필요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는 마당에 있던 대나무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삭인 며느리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3대 독자 집안에 시집왔으면 아들을 낳아야지. 이런 쓸모없는 년. 너 같은 건 죽어도 싸.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연희는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연희의 머리채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아, 어머니, 제발 아기는 살려주세요. 아기, 그 계집애도 너랑 같이 죽어야 우리 아들이 살지. 시어머니는 연희의 머리카락을 쥐고 방바닥을 질질 끌고 다녔어요. 연희의 머리카락이 통째로 빠져 방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남편 성민은 거실 소음에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연희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다시 지리산의 차가운 마당입니다. 상철은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숙은 연희의 상처를 닦아주며 오열을 멈추지 못했어요. 연희야, 미안하다. 이 못난 엄마 아빠를 용서해라.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아기가 잘못될까봐. 연희는 미숙의 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상철의 눈에는 서늘한 살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라, 연희야.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야. 그 인간들, 사람 잘못 건드렸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될 거다. 상철은 방으로 들어가 낡은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봉인이 풀렸어요. 그 안에는 현진그룹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서류가 있었습니다. 상철 씨, 정말 그곳에 연락하시게요? 내 딸을 저 지경으로 만든 놈들을 그냥 둘 수 없어. 상철은 수첩을 넘겨 한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김 실장 나야. 홍상철이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김 실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회장님? 정말 회장님 맞으십니까? 그래. 20년 만이군. 당장 알아봐야 할 곳이 있다. 네, 말씀만 하십시오. 상철은 차가운 눈빛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딸의 눈물과 피를 본 순간 인자한 10만이는 죽었습니다. 대성유통, 그 집안 관련 전부 조사해주게.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모두 털어봐줘.
상철의 목소리가 지리산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제 딸을 울린 자들을 향한 부모의 성난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김 실장과의 통화를 마친 상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름, 홍상철. 그 이름을 다시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산속 10만이의 평온했던 삶은 끝이 났어요. 상철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서류함 속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상철과 미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의 상철은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서 있던 현진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였습니다. 수천억의 자산과 막강한 권력이 보장된 길이었지만 상철은 그 모든 것을 오물처럼 버렸어요. 지리산에 휴양을 왔다가 우연히 그림을 그리던 미숙을 보고 첫눈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상철 씨,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그 귀한 자리를 다 버리고. 당시 미숙은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며 상철에게 물었지요. 상철은 아내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 당신과 함께하는 이 산속의 공기가 100배는 더 달콤해요. 권력이라는 건 결국 남을 짓밟아야 유지되는 독배 같은 거니까요. 상철은 집안의 강요에 의한 정략 결혼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부모님의 불호령을 뒤로한 채 미숙과 함께 지리산으로 들어와 소박한 약식 혼례를 올렸어요. 그렇게 20년을 10만이로 살며 단 한 번도 과거를 그리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평화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거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먼지를 풀풀 날리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무례하게 마당 한복판까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연희의 시어머니 박춘희와 남편 배성민이었어요.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코를 쥐어박고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촌구석에서 사람이 산다고? 짐승우리도 이것보단 깨끗하겠네. 시어머니 춘희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고쳐매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방 안에서 연희를 돌보던 미숙이 놀란 얼굴로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상철도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그들을 차갑게 마주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시는 겁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상철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지만 춘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녀는 상철의 남루한 옷차림과 낡은 기와집을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딸 자식이 왔으면 타일러서 집으로 보낼 것이지. 어디서 감히 큰 소리를 치세요? 사돈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내 딸을 저 지경으로 만든 당신들을 절대 용서 못합니다. 곁에 서 있던 남편 성민이 귀찮다는 듯 짜증을 내며 끼어들었어요. 장인어른, 적당히 좀 하시죠. 연희가 매 맞을 짓을 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훈육 좀 하신 거예요. 훈육? 만삭인 애를 빗자루로 패고 머리카락을 다 뽑아놓는 게 훈육이냐? 상철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하지만 춘희는 더욱 표독스럽게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10만이 주제에 가르치려 들어? 산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 정신이 나갔나 보네. 이 집구석 수준 보니까 연희가 왜 저 모양인지 알겠어. 가난이 죄라고 배운 게 없으니 딸 교육도 그따위로 시켰지. 춘희는 마당 한편에 정성껏 널어둔 약초들을 구두발로 짓밟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따위 풀떼기 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주제에 감히 대성유통 며느리 자리를 넘봐?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우리가 걷어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대를 이어야지. 상철은 모욕적인 언사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어요.
춘희는 상철의 침묵을 기세등등하게 오해하며 성민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성민아, 가자. 이런 오물 냄새 나는 곳에 더 있다가는 옷에 냄새 배겠다. 연희 그 계집애한테 전하세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우리 집안과 연 끊으라고. 그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떠난 뒤 마당에는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상철은 무너진 약초들을 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함에는 현진그룹의 상징인 황금 인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상철이 다시 서류함을 챙겨들자 미숙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연희, 그리고 당신, 더 이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들이 가진 보잘것없는 권력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건지 똑똑히 알게 해줄 거예요. 상철은 서류함 속에 보관해 두었던 핵심 인맥들의 비밀 연락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거인의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상철의 시선은 창밖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대성 유통이 있는 도심을 향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 안개가 차갑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아버지는 무거운 갑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이제 대성 유통의 화려한 껍데기가 하나둘씩 벗겨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상철의 결단은 그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려온 김 실장의 보고는 짧고 명확했어요. 현진그룹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거대한 파도가 도심을 향해 몰아쳤습니다. 그 파도의 끝에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대성유통이 서 있었지요. 그 시각 대성유통의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배동우 회장과 남편 배성민 본부장은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을 꿈에도 몰랐어요. 성민은 책상에 다리를 올린 채 어제 지리산에서 본 초라한 처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그 집구석 꼬락서니 못 보셨죠? 들었다. 그런 거지 같은 집딸을 며느리로 들였으니 연희 그년 제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부자가 낄낄대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 첫 번째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해 왔습니다. 뭐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문제 없다고 했잖아. 당장 지점장 연결해. 동호의 호통에 비서가 식은땀을 흘리며 수화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수십 번을 걸어도 지점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실의 전화기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대성유통의 생명줄과도 같은 대형 유통망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이 거래해온 대형마트 본사에서 계약 해지 공문을 보내왔어요. 성민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직접 휴대폰을 들고 거래처 사장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이, 박 사장님, 나 대성 배성민인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연결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수신겁으로 넘어가거나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성민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다른 거래처인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이사님, 전화를 왜 피하세요? 우리 물건 지금 창고에 쌓여 있다고요. 미안합니다. 배 본부장.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대성이랑 엮이면 우리도 죽는다고요. 누가요?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대성유통은 이제 끝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뚝 소리와 함께 끊긴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민은 분노에 못 이겨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대한민국 유통업계 전체가 약속이나 한 듯 대성유통을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상철의 지시를 받은 김 실장이 있었습니다. 현진그룹의 압도적인 자본력과 정보망은 대성유통의 숨통을 단숨에 조여갔어요. 대성이 납품하던 모든 통로가 막혔고 창고에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미수금을 달라며 본사 로비로 몰려와 소리를 질렀어요. 돈 내놔. 우리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사기꾼 놈들. 망할 거면 곱게 망하지. 우리까지 다 죽일 셈이냐. 아비규환이 된 로비를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며 동호는 뒷목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일궈온 회사가 단 반나절 만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춘희 역시 집에서 이 소식을 듣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휘두른 빗자루 하나가 이런 재앙을 불러왔을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이게 다 그 재수없는 며느리년 때문이야. 그년 때문에 집안 망조가 들었어. 춘희는 여전히 남 탓을 하며 거실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믿고 의지하던 무속인조차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대성유통이라는 배는 이미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사무실 구석에서 덜덜 떨며 다시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 형님이라 부르며 돈을 갖다 바치던 고위직 인맥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차가웠습니다. 여보세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죄송합니다. 끊겠습니다. 아니, 형님. 저 대성 성민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참. 대성유통? 아, 그 부도 직전이라는 회사? 거긴 이미 사형 선고 내려졌어. 귀찮게 굴지 마. 성민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권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비웃었던 연희의 친정 부모가 떠올랐지만 설마 그들이 배우일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저 운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잘못 보여서 벌어진 일이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업계 전체가 싸늘하게 등을 돌리자 대성유통은 순식간에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사무실의 에어컨마저 멈춰버린 듯 공기는 무겁고 숨이 막혔어요. 동호의 책상 위에는 파산 신청을 검토하라는 법무팀의 서류가 놓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대체 누가 우릴 죽이려 드는 거냐? 동호의 비명 같은 절규가 텅 빈 사무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위세가 당당하던 대성유통의 간판이 오늘따라 유독 낡아 보였어요. 지리산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이 도심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온 것이었습니다. 상철은 보고를 받으며 가만히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는 대성유통을 날려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서늘한 바람이 화실 안으로 밀려듭니다. 안미숙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평생 산을 그리며 마음을 다스려온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미숙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딸 연희가 겪은 수모가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춘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부인 연희가 그새 집 나가서 친정으로 갔나 본데요. 제 성질 못 이기는 나쁜 버릇 시댁에서 가르치려고 매 좀 든 거 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박춘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높입니다. 안미숙은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부인, 가르침이라니요? 제 딸 몸에 손을 대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안미숙의 목소리는 낮고 낮게 깔렸습니다. 평소의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고 서리가 내린 듯 차갑습니다. 박춘희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귀한 아들 기죽이는데 어느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연희 그 아이 친정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 모양입니까? 빨리 보내서 빌게 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도 생각이 있습니다. 박춘희는 은근슬쩍 협박까지 곁들였습니다. 안미숙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생각이라니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연희는 그 지옥 같은 집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짓은 예술가인 내 눈엔 아주 추한 낙서 같군요.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사부인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겁니다. 전화를 끊은 안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연희가 울며 토로했던 일들을 기록한 수첩을 꺼냈습니다. 안미숙은 이미 딸을 지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서울의 박춘희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감히 나한테 큰 소리를 쳐?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아들 성민은 술에 취해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박춘희는 그런 아들을 보며 혀를 끌차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춘희는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앞길 막는 년은 필요 없어요. 때 끊기기 전에 아들 잘 낳을 사주 좀 찾아봐요. 연희가 나간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며느리 자리를 비워두고 새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박춘희는 성민을 억지로 깨워 외출 준비를 시켰습니다. 엄마, 이 아침부터 어딜 가자는 거야? 성민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닥치고 따라와. 내 인생 펴줄 여자가 기다리고 있어. 박춘희는 성민을 데리고 최고급 호텔 중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젊은 여자가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유명 식품회사 집안의 막내딸이라고 소개받은 여자였습니다. 박춘희는 여자의 관상을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 우리 성민이랑 인상이 너무 잘 어울리네. 사주를 보니 아들 셋은 거뜬히 낳을 관상이야. 박춘희는 연희가 듣는다면 기가 찰 소리를 해댔습니다. 성민은 여자의 배경과 외모가 마음에 든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민이라고 합니다. 성민은 연희를 때렸던 손으로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춘희는 입술을 실룩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그림이지. 지리산 총구석 딸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구나. 그 시각 현진그룹 사무실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안미숙의 부탁을 받은 조사팀이 대성유통의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박춘희가 그동안 저지른 횡령과 탈세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팀장은 서류 뭉치를 안미숙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모님, 대성유통의 비리 증거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안미숙은 보고서를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박춘희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자기 입속 챙기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군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 딸이 고생했다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안미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리산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안미숙은 화실 한쪽에 놓인 연희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연희야, 엄마랑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그 사람들이 흘린 악의 구렁텅이에서 너를 꼭 꺼내줄 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 대신 강한 확신이 서렸습니다.
박춘희는 꿈에도 모른 채 새 며느리 맞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부터 명의 변경 확실히 받아낼 거야. 그 돈으로 대성유통 급한 불부터 꺼야지. 그녀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헛된 꿈을 꾸었습니다. 성민도 옆에서 새로운 여자와 연락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상철은 현진그룹 법무팀을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대성유통으로 소장을 보내세요. 그리고 박춘희가 관리하는 비밀장부도 검찰에 넘기세요. 딸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셈입니다. 법무팀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뜻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대성유통은 내일이면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상철은 차가운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춘희의 집은 곧 불어닥칠 폭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연희를 내쫓고 나니 일이 잘 풀리는 듯 취해 있었습니다. 그 집 딸내미, 이제 와서 빌어도 소용없어. 박춘희는 아들에게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식한 확신은 곧 산산조각이 날 예정입니다. 안미숙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리는 그림은 아주 강렬한 붉은색이었습니다. 악한 자의 말로는 이처럼 뜨거울 겁니다. 그녀는 캔버스 위에 단호한 붓질을 남겼습니다. 지리산의 전기가 안미숙의 결단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춘희의 집 대문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이 아침부터 시끄럽게. 잠에서 덜 깬 박춘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보낸 소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춘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당신들 누구야? 그녀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성민도 놀라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안미숙은 지리산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덤덤하게 붓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박춘희 씨, 내 딸 연희가 흘린 눈물만큼 당신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안미숙의 목소리가 산기슭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리산 자락, 상철의 집 앞마당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상철은 묵묵히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며 땀을 닦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예사롭지 않은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올라옵니다. 상철은 도끼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비포장도로를 헤치고 온 차들이 마당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이 일제히 내립니다. 그리고 가장 뒷부분의 상성문이 열리며 기품 있는 여인이 내립니다. 바로 현진그룹 현 회장의 부인이자 상철의 제수인 민정아입니다. 민정아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철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춥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지며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는 서둘러 상철의 앞으로 달려와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이 흙바닥에 쓸리는 것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산골에서 힘든 생활을 하셨습니까? 민정아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무능해서 아주버님을 너무 늦게 찾았습니다. 현진그룹의 진짜 기둥이신 아주버님을 이렇게 모셔두다니 저희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정아의 애끓는 목소리가 온 산을 울렸습니다. 이때 집 뒤편 나무 뒤에 숨어서 이 광경을 훔쳐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피해 마지막 희망이라며 상철에게 매달리러 온 박춘희와 성민입니다.
그들은 상철의 집 근처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화려한 행차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박춘희는 입을 벌린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성민아, 저 여자. 뉴스에서 보던 현진그룹 안주인 아니냐? 성민 역시 안색이 창백해져서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 여자가 장인어른한테 아주버님이라고 불렀어요. 현진그룹의 진짜 주인이라고.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죠? 박춘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신음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자신들이 발로 짓밟고 무시했던 노인이 거대 기업의 뿌리였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정아는 무릎을 꿇은 채 상철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버님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연희가 당한 수모를 들었습니다. 그 천박한 인간들이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민정아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복수심과 깊은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철은 허리를 숙여 민정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재수씨. 미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숨어든 것인데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산맥처럼 깊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아는 눈물을 닦으며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전국의 현진그룹 임직원들이 후계자이신 아주버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정아는 나무 뒤에 있는 춘희와 성민을 보고 수행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수행원들이 즉각 움직여 나무 뒤에 숨어있던 두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박춘희는 마당 바닥에 질질 끌려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아들 성민이가 연희를 얼마나 아꼈는지 아시잖아요. 박춘희는 상철의 신발을 붙잡으려 바닥을 기었습니다. 성민 또한 겁에 질려 덜덜 떨며 상철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아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박춘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서 그 더러운 입으로 아주버님을 부르고 조카 이름을 올립니까? 현진그룹의 법무팀이 당신네 대성 유통을 공중분해시키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주버님과 연희에게 준 상처 그 100배로 돌려받게 될 거야. 민정아의 말에 박춘희는 꺽꺽거리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차분하게 박춘희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권력을 휘둘렀지만 진짜 힘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까? 상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춘희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내뱉었습니다. 민정아는 다시 상철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주버님, 차를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이제 따님과 함께 가시지요. 연희가 겪은 아픔, 현진그룹이 모두 씻어내 줄 겁니다. 아주버님, 이제 제자리를 찾으세요. 민정아는 직접 뒷좌석 차 문을 열고 상철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상철은 지리산의 푸른 하늘을 마지막으로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끝낼 것은 끝내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겠구나. 상철이 차에 오르자 연희와 안미숙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 박춘희와 남편 성민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멀어져가는 세단 행렬을 보며 자신들의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정아의 방문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려왔던 진실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진그룹의 거대한 위험 앞에 대성유통의 권력은 한낱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민정아는 차 안에서도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지리산을 내려가는 상철의 눈빛은 이제 세상을 품는 거인의 풍모를 되찾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시린 서울 도심의 대성유통 본사 앞입니다. 화려했던 건물 외벽에는 이미 압류를 알리는 붉은 딱지들이 흉물스럽게 붙어 있습니다. 로비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 뭉치를 실어 나르느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 한때 오만방자했던 배성민이 넋이 나간 채 서 있습니다. 성민은 초췌한 몰골로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이윽고 현진그룹의 문장이 선명한 검은색 세단이 정문 앞에 멈춰섭니다. 차문이 열리고 예전의 기죽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연희가 내립니다. 연희는 단정하고 기품 있는 정장 차림으로 성민을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성민은 연희를 보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리며 구두 끝을 잡으려 애걸합니다. 연희야, 아니 여보, 제발 우리 집안 좀 살려줘. 어머니가 하신 일 내가 다 사과할게. 제발 부도만은 막아달라고 회장님께 말 좀 해줘. 우리가 그래도 부부였잖아. 나랑 우리 부모님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야? 성민은 비굴하게 바닥을 기며 연희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서 보기 흉하게 갈라졌습니다. 연희는 혐오스러운 듯 성민의 손을 구두 끝으로 툭 쳐서 치워버렸습니다. 배성민, 당신은 여전히 비겁하군요. 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고 지하실에 가둘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했지? 내가 살려달라고 제발 말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당신은 비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잖아. 연희는 가방에서 하얀 비단 손수건에 쌓인 뭉치를 꺼냈습니다. 손수건을 펼치자 그 안에는 한 움큼의 머리카락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춘희의 폭행으로 인해 뿌리째 뽑혀나갔던 연희의 머리카락입니다. 연희는 그 머리카락 뭉치를 성민의 얼굴 앞에 힘껏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요? 당신 어머니가 내 영혼을 짓밟은 증거예요. 방관하고 동조한 당신도 똑같은 가해자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성민은 얼굴에 닿은 머리카락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연희야, 그건 우리 어머니가 흥분해서 그런 거지. 내가 시킨 게 아니야. 내가 앞으로 평생 내 발닦개가 되어서라도 다 갚을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성민은 흙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비참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성민을 쏘아보았습니다. 갚는다고? 당신이 무슨 수로 내 찢겨진 자존감을 갚겠다는 거야? 이미 늦었어. 당신이 내민 그 비겁한 손, 이제는 쳐다보기도 역겨우니까. 현진그룹은 당신네 같은 인간들에게 단 1원의 자비도 베풀지 않아요. 그때 경찰관들과 수사관들이 본사 건물에서 박춘희를 끌고 나옵니다. 박춘희는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채 소리를 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성유통 박춘희야. 안미숙,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 박춘희는 멀리 서 있는 안미숙을 발견하고 미친 듯이 발악했습니다. 안미숙은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박춘희 앞에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박춘희 씨, 아직도 기세가 살아있어서 다행이군요. 당신이 멸시했던 신만이 집안의 딸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이제 알겠나요? 당신이 저지른 횡령과 내 딸에게 가한 폭행, 법의 심판을 똑똑히 받으세요. 안미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박춘희의 심장을 꿰뚫는 서리발 같았습니다. 박춘희는 안미숙의 압도적인 위험 앞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시골 여인이 현진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그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박춘희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바닥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사부인,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우리 성민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잠시 후 시아버지 배동우 회장 역시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성민은 부모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땅바닥을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연희야, 제발 한 번만. 연희는 성민의 비참한 외침을 뒤로하고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현진그룹 법무팀장이 다가와 서류를 건네며 깍듯하게 보고합니다. 대성유통 최종 부도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자산은 압류되었습니다. 박춘희 씨의 폭행 및 배성민 씨의 방조 증거도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독했던 악연의 사슬을 드디어 끊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성민은 마지막까지 연희의 차를 쫓아오며 길바닥에서 뒹굴었습니다. 연희야,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연희는 차 창문을 조금 내리고 성민을 마지막으로 응시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당신들이 저지른 죄를 다 갚으며 살아. 당신이 비웃었던 그 10만이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평생 뼈저리게 느껴봐. 차 문이 닫히고 세단은 매끄럽게 대성유통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무너진 제국의 잔해와 죄인들의 처참한 울음소리뿐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탐욕의 끝은 이토록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박춘희는 호송차 안에서 창살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성민은 먼지 구덩이 속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자신의 인생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연희는 옆에 앉은 아버지 상철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철은 말없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연희야, 고생 많았다.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우리 집으로 가자. 상철의 따뜻한 목소리에 연희는 참아왔던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모든 상처가 씻겨나가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리산에서 온 10만이 상철의 정체는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가 가진 거대한 부와 권력은 오직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악인들은 그 단단한 방패에 부딪혀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현진그룹의 정통 후계자라는 이름보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더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희의 앞날에는 이제 지리산의 맑은 정기와 밝은 태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지리산의 정기가 가득한 안개 너머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집니다. 그동안의 모진 풍파를 다 씻어내기라도 하듯 상공기는 더없이 맑고 달콤합니다. 상철의 집 마당에는 예전과 다른 평화로운 생명력이 넘실거립니다. 방 안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산자락에 메아리칩니다. 연희는 부모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속에서 건강한 딸을 순산했습니다. 안미숙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며 환하게 웃습니다. 연희야, 고생 많았다. 아기가 너를 꼭 닮아서 정말 예쁘구나. 안미숙은 딸의 땀 젖은 머리칼을 넘겨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희는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시댁에서의 그 지옥 같은 기억은 이제 먼지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상철은 마당에서 귀한 산삼과 약초들을 다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딸의 산후조리를 위해 그가 직접 산을 타며 정성으로 캔 보물들입니다. 상철은 방문을 살짝 열고 아기를 바라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 걱정 말고 쑥쑥 자라거라. 상철의 묵직한 목소리에는 손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희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연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부모님이 산에서 직접 채취한 귀한 약초들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 약초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몸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걸요. 상철과 안미숙은 딸의 당당한 제안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후 지리산 자락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작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단아한 전통 찻집, 이름은 노건이라 지었습니다. 푸른 동산이라는 뜻처럼 지친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길 바랐습니다. 연희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이자 당당한 사업가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노건의 문이 열리면 은은한 약초향과 사람 사는 냄새가 번져 나옵니다. 연희는 직접 법제한 약재를 정성껏 우려내어 손님들에게 건넵니다. 이 차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의 기운을 돋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연희의 차 한 잔에 위로를 얻고 돌아갔습니다. 상철은 찻집 뒤편 약초밭에서 잡초를 뽑다가 손녀를 등에 업고 들어옵니다. 우리 공주님, 엄마 일하는 거 보러 왔구나. 허허. 상철의 웃음소리가 찻집 안을 가득 채우자 손님들도 덩달아 미소 짓습니다. 연희는 아이를 받아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보였습니다. 아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손님들이 약초가 정말 좋다고 난리예요. 상철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뭐 있느냐? 우리 딸이 정성을 다하니 약효가 사는 거지. 연희야,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이 아비는 참 좋다. 상철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견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거친 손등에 얼굴을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그곳에서 도망칠 땐 끝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도 우리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희의 눈에는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광채가 납니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약초향으로 씻어내며 매일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안미숙은 찻집 한쪽에 걸어둘 그림을 완성해 들고 왔습니다. 지리산의 푸른 숲과 그 품에 안긴 가족의 모습을 담은 따뜻한 작품입니다. 우리 노건의 보물 1호는 바로 이 가족의 사랑이란다. 안미숙의 말에 연희는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찻집 노건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성전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며 산자락을 붉게 물들입니다. 연희는 퇴근 준비를 하며 찻집의 조명을 하나둘 끕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당당함과 여유가 넘쳐 흐릅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인간 홍연희로서의 삶입니다. 지리산은 그런 그녀를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배성민과 박춘희가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연희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내일을 꿈꿉니다. 아기는 무너졌고 인내하며 선을 지킨 이들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상철의 지혜와 안미숙의 사랑, 그리고 연희의 용기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지리산의 사계절은 연희와 그녀의 딸에게
축복의 노래를 들려줄 것입니다. 지리산 10만이의 딸로 태어나 화려한 도시의 며느리로 살았던 시간들. 그 모든 아픔은 이제 노건의 깊은 찬물 속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오늘도 찻잔을 닦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더 당당하게, 더 따뜻하게 살아가자. 나는 지리산의 딸이니까. 그녀의 다짐이 밤바람을 타고 산 너머 멀리 퍼져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리산에 가면 마음을 고쳐주는 여인이 있다고. 그 여인의 차 한 잔이면 세상의 모진 풍파도 이겨낼 힘이 생긴다고 말이죠. 연희는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닌 누군가를 돕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상철이 평생 지켜온 산처럼 연희도 그렇게 깊고 넓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건의 불빛이 지리산의 밤을 은은하게 밝힙니다. 상철과 안미숙 그리고 연희와 어린 딸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고난은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사랑은 그들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지리산의 능선 너머로 하루를 갈무리하는 붉은 낙조가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세상을 다 삼킬 듯 타오르던 태양도 산의 품에 안기면 이토록 순해집니다. 현진그룹의 정통 후계자이자 거대한 제국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상철은 이제 화려한 양복 대신 흙먼지 묻은 낡은 등산복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상철은 현진그룹이 더 크게 성장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든 경영권을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과감히 맡겼습니다. 그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높은 회장님의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지키고자 했던 내 가족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평화가 훨씬 귀했기 때문입니다. 상철은 마당 한쪽 평상에 앉아 낡은 철제 서류함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그 안에는 경영권 승계 서류 대신 빛바랜 가족사진과 약초 도감이 들어 있습니다. 상철은 사진 속 연희의 어린 시절을 어루만지더니 조용히 서류함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 서류함이 누군가를 심판하는 무기가 될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상철은 곁에 앉은 아내 미숙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마음이 참 편안하구려. 역시 우리는 산 사람인가 봐요. 미숙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그 화려한 서울 집보다 흙냄새 나는 지리산이 우리 집 같네요. 연희도 우리 손녀도 저렇게 밝게 웃는 걸 보니 이제 다 보상받은 기분이에요. 두 사람의 시선은 마당 너머 찻집 노건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연희는 아이를 등에 업고 손님들에게 내놓을 찻잔을 정성껏 닦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이나 아픔의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연희는 창밖에 부모님을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따가 제가 새로 우려낸 약차 한잔 하러 오세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허로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요. 상철은 다시 10만이의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는 다시 이름 모를 약초를 찾아 깊은 숲으로 향할 것입니다. 박춘희와 성민이 탐욕에 눈이 멀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10만이의 삶은 결코 비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 정직한 뿌리가 있었기에 상철은 거대 기업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성유통의 비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지만 지리산 녹원의 따뜻한 찬물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상처를 씻어줄 것입니다. 미숙은 캔버스 앞에 앉아 마지막 붓터치를 정성스럽게 갈무리합니다. 그림 속에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보는 가족의 뒷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이야기가 완성된 것 같네요. 참 길고도 험한 길이었어요. 상철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고생 많았소, 임자. 이제는 다 잊읍시다. 산이 저렇게 다 품어주지 않소. 지리산은 상철의 말에 화답하듯 깊은 어둠을 들이우며 마을을 감싸 안습니다. 멀리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찻집의 전등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내린 지리산 자락에 작고 낮은 집의 불빛만이 따스하게 빛납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연희는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잠을 청합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용감한 신만이 할아버지가 살았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산맥을 넘어 평화롭게 퍼져나갑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지며 지리산의 일부가 됩니다. 탐욕은 짧고 정의는 길며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영원하다는 진실이 산자락에 머뭅니다. 상철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지. 가족을 위해 자신을 던지고 다시 소박한 자리로 돌아온 용기가 만든 기적입니다. 모든 갈등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가족의 사랑만이 찬란하게 빛나는 밤입니다. 연희는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작게 속삭입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상철은 마당으로 나와 깊은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늘의 별을 봅니다. 지리산의 전기는 그렇게 대를 이어 흐르며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틔웁니다. 길었던 복수의 여정은 끝났고 이제는 사랑으로 채워갈 시간만 남았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여운처럼 남으며 길었던 대장정의 막이 내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